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 서밋 마지막 날 마지막 세션인데요. 이렇게 마지막 세션까지 저희 세션을 듣기 위해서 남아 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AWS에서 네트워크 스페셜리스트 SA로 일하고 있는 김성노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프라이빗 링크와 VPC 레티스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프라이빗 링크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고요. VPC 레티스는 출시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서비스가 왜 나오게 됐는지 그 기본적인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존의 VPC와 VPC 간에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익숙하실 텐데요. 기존의 VPC 간에 연결하는 방식 대비 이 프라이빗 링크와 VPC 레티스의 기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세션에 이어서 저희 장현석 매니저께서는 작년 리인벤트에서 소개된 이 두 서비스의 중요한 기능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 기능에 대해서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링크와 VPC 레티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간단한 VPC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시작해 보는 걸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VPC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VPC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VPC1과 VPC2 간에는 향후에 많은 VPC가 만들어질 것을 감안해서 조금 확장성 있는 VPC를 연결하기를 원하시고요. VPC2와 VPC3 간에는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그러한 환경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AWS 내에 있는 VPC 간에 연결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AWS는 VPC 간에 연결하는 서비스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는 방법과 바로 VPC 피어링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중앙 집중력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합니다. 많은 VPC가 있을 경우에 중앙에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설치해서 단순한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한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VPC 피어링은 VPC 간 1:1 연결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할 VPC가 많지 않거나 대용량 트래픽이 전송된 VPC 간에 연결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AWS는 VPC 간의 연결을 위한 서비스로 VPC 피어링, 트랜짓 게이트웨이 두 가지를 현재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서비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금 보여드린 요건을 반영해서 VPC 간에 연결을 하신다면 아마도 VPC1과 VPC2 간에는 향후에 많은 VPC를 연결하기 위해서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아마 연결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VPC2와 VPC3 간에는 대용량 데이터를 별도의 과금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하기 위해서 아마 VPC 피어링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프라이빗 링크나 VPC 레티스가 나오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VPC 간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해왔던 네트워크 구성 방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라이빗 링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환경이 바뀌거나 또는 주위에 있는 IT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서 고객분들은 네트워크에 새로운 기능,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보여드린 외부 파트너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나의 VPC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나의 VPC1에서 접속하고자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처럼 공급자 서비스가 있는 VPC와 나의 VPC를 기존의 방식으로 VPC와 VPC 간의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액세스를 해야 된다면 결국은 VPC와 VPC를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IP에 대한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VPC와 VPC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IP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VPC끼리는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IP 중복이 해결되더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은 바로 VPC 간의 네트워크 보안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VPC를 연결하게 되면 VPC 간에 있는 모든 리소스는 통신이 허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클이나 시큐리티 그룹이나 아니면은 방화벽과 같은 보안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VPC 간에 특정한 서비스만 접속을 허용하도록 타이트한 보안 정책들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파트너사에 있는 파트너사의 VPC 담당자는 파트너사의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VPC1에 대해서는 파트너사에서는 접근하지 않도록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보안 정책들을 수립할 필요도 있습니다. IP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보안 정책을 수립하였다고 하더라도 VPC 간에 연결을 한다고 해서 바로 통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VPC 내에 있는 서브넷 안에 라우팅 정책들을 여러분들은 별도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목적지 VPC로 가기 위한 타겟을 VPC 피어링이나 트랜짓 게이트로 지정하셔야지만이 비로소 통신은 허용이 됩니다. 이처럼 나는 파트너사의 특정 서비스를 나의 VPC에서 연결을 하고자 원하는데요. 만약에 이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VPC와 VPC 간의 연결을 통해서 특정 서비스를 연결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세 가지 복잡한 과제들을 여러분들은 해결해야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고 AWS가 대신 아주 간단하고 안전하고 쉬운 방법으로 제공해 주기 위해서 AWS가 출시한 서비스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첫 번째 서비스인 프라이빗 링크입니다. 프라이빗 링크는 2017년에 출시가 되어서 그동안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익히 알려진 서비스입니다. 프라이빗 링크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다른 VPC 내에 있는 서비스나 또는 AWS가 제공하는 매니지 서비스 또는 서드파티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SaaS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마치 나의 VPC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인터넷을 경유하지 않고 AWS 백본 내에서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기술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PC 간의 연결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려해왔던 IP에 대한 중복 문제,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문제, 경로 설정, 라우팅에 대한 경로 설정 같은 이러한 복잡한 것들을 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성하는 방식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 VPC에서는 NLB 타입의 타겟을 지정하여 타겟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생성을 하게 되고, 해당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 VPC에서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생성만 하면 자동으로 프라이빗 링크는 생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빗 링크라는 용어보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VPC 엔드포인트,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와 같은 엔드포인트라는 용어로 익숙하게 아마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AWS의 대부분의 매니지드 서비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러한 엔드포인트 기반의 프라이빗 링크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파트너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나의 VPC에서 안전하게 복잡한 네트워크 구성이나 보안 설정 없이 연결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링크의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여러분의 VPC 안에 만들게 되면 결국은 자동으로 파트너사의 서비스가 마치 나의 VPC 안에 엔드포인트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형태로 안전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VPC 레티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VPC 레티스는 2023년에 출시된 새로운 서비스이고요. 본격적으로 VPC 레티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왜 이 서비스가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출시된 서비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바뀌면서 컴퓨팅 리소스 또한 기존의 EC2 기반의 VM에서 람다나 컨테이너와 같은 그런 새로운 컴퓨팅 리소스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팅 리소스 기반임에서 여러분의 기존의 모놀리틱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개 분리된 서비스로 나눠지게 되고, 그렇게 분리된 서비스 간에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별도로 통신을 해야 되는 서비스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각 파드별로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별도의 프락시를 여러분들은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런 프락시 간의 서비스 간의 통신을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어플리케이션의 구조가 모더나이제이션 과정을 거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네트워크는 기존의 레가시 VPC2, VPC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간의 서비스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를 관리해야 되는 형태로 네트워크의 구조 및 운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을 조금 더 단순한 방법으로 그리고 안전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AWS가 출시한 서비스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설명드릴 VPC 레티스입니다. VPC 레티스는 2023년에 출시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킹 서비스이고요. 기본적으로 출시됐을 때는 HTTPS 기반의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네트워킹 기술로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토콜이 TCP 기반의 프로토콜까지 그 서비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성하는 방법은 프라이빗 링크를 사용하는 방식과 아주 유사합니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 VPC에서는 ALB 타입의 타겟을 지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생성할 수 있고요. 만들어진 여러 개의 서비스들은 레티스 서비스 네트워크라는 컴포넌트에 연결이 됩니다. 레티스로 묶여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소비자 VPC에서는 프라이빗 링크와 유사하게 엔드포인트 하나를 VPC 내에 생성을 하시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레티스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VPC 레티스의 서비스 특징 또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네트워크와 동일한 개념인 프라이빗 링크와 동일합니다. VPC 간의 IP 중복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단방향 트래픽만을 허용하는 안전한 통신을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VPC 내 IP 라우팅 같은 복잡한 라우팅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프라이빗 링크는 1대1 기반의 TCP로 이루어진 서비스를 통신해주는 네트워킹 기술이라고 한다면, VPC 레티스는 1대1이 아닌 1대_n 기반 하나의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여러 개의 서비스를 접속할 수 있는 HTTP와 HTTPS를 포함한 TCP 기반의 서비스들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킹 기술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보신 여러 가지의 VPC에 분산된 서비스들은 기존의 복잡한 네트워크 컴포넌트를 이용하지 않고 하나의 단순한 VPC 레티스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관리해 오셨던 VPC 간의 피어링이나 트랜짓 게이트웨이 같은 방식, VPC 간의 복잡한 보안 정책, 라우팅 정책들을 하지 않아도 아주 간단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서비스 간에 안전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께 프라이빗 링크와 새로 출시된 VPC 레티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킹, 서비스 네트워킹에 대한 서비스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출시 이후에 프라이빗 링크에 대한 서비스들은 아마 여기 앞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VPC 레티스 서비스 동안 지금 많은 고객분들이 도입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고객분들께서는 좀 더 많은 기능을 이 두 가지의 서비스에 지금 추가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중에 바로 대표적인 것이 VPC 내에 있는 더 많은 리소스들, 더 다양한 리소스를 연결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프라이빗 링크나 VPC 레티스는 기본적으로 로드 밸런서를 기반으로 타깃을 지정하였고, 그 기반 하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생성하였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가 지정하지 못했던 다양한 AWS VPC 안에 있는 리소스들은 연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특정 공급자 VPC에 있는 RDS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리소스를 나의 VPC에서 프라이빗 링크나 VPC 레티스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RDS 데이터베이스 타입의 리소스는 연결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VPC 내에 새로운 리소스를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AWS는 새로운 기능을 작년 리인벤트에서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 기능이 바로 오늘 이후에 설명드릴 VPC 리소스 액세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리소스를 제공할 공급자 VPC에는 리소스 게이트웨이나 리소스 구성이라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리소스를 액세스할 소비자 VPC 안에는 기존의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이외에 새로운 엔드포인트, 즉 리소스 엔드포인트라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함으로써 이 리소스 엔드포인트와 리소스 게이트웨이 간 프라이빗 링크나 VPC 레티스라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서비스 네트워크로도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VPC 리소스 액세스 기능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전통적인 VPC to VPC 기반의 연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좀 더 많은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VPC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VPC 리소스 액세스 기능에 대해서는 제 세션 이후에 저희 장현석 매니저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 코리아에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장현성입니다. 저는 오늘 성로님 세션에 이어서 서로 다른 VPC 간의 트랜짓 게이트웨이나 피어링 없이도 바로 서로 다른 VPC에 있는 VPC 리소스를 액세스할 수 있는 VPC 리소스 액세스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성로님이 네트워크 현대화를 위한 여정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VPC에서 서비스뿐만 아니라 리소스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AWS의 프라이빗 링크나 아니면 VPC 레티스를 통해 일관된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리소스 소유자의 VPC에 우리가 접속하고 싶은 VPC 리소스가 있고, 다른 VPC, 즉 소비자의 VPC에 있는 클라이언트에서 프라이빗하게 이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리인벤트에서 출시된 기능이 VPC 리소스 액세스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VPC 리소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VPC 리소스란 VPC 안에 속한 모든 자원들이 VPC 리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C2 인스턴스라든지 아니면 카프카나 아니면 캐시와 같은 클러스터들, 또한 단일 로드 혹은 여러 대의 로드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 또한 ALB나 NLB 밑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도 VPC 리소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VPN이나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연결된 기업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 기업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리소스들도 VPC 리소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제 VPC 리소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였으므로 우리가 VPC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한 이런 새로운 기능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PC 리소스를 공유해주는 공급자 입장에서 어떻게 리소스를 소비자 계정들에게 공유해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공유받은 소비자 측면에서 어떻게 공유받은 리소스를 접근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 VPC에 예를 들어 RDS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것을 다른 소비자 계정들에게 공유를 해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리소스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리소스 게이트웨이는 트래픽이 들어오는 단일 지점으로서 최초에 한 번만 생성하시면 됩니다. 공유하고 싶은 리소스가 여러 개이더라도 리소스 게이트웨이는 한 개만 생성하시면 되고, 여러 개의 리소스 게이트웨이를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소스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셔야 합니다. 리소스 구성은 공유하고 싶은 리소스를 나타내는 논리적인 객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구성이 생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유받고 싶은 소비자 계정들에게 AWS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 램을 통해서 리소스 구성을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리소스를 소비자 계정으로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리소스 게이트웨이와 리소스 구성이라는 새로운 두 가지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소스 게이트웨이는 트래픽이 들어오는 단일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리소스를 소비자 계정에 공유를 해주고, 소비자 계정에 있는 클라이언트에서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리소스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통해서 트래픽이 들어오게 됩니다. 리소스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가용 영역의 서로 다른 서브넷에 들어가 있는 탄력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트래픽이 들어오게 될 경우 이 탄력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트래픽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탄력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여기에 보안 그룹 등을 설정하셔가지고 들어오는 트래픽의 종류를 제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소스 구성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공유하려는 리소스 또는 리소스 그룹을 나타내는 논리적인 객체입니다. 리소스 구성을 공유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계정에 VPC에서 들어오는 접근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특정 리소스에 대해서 리소스 구성을 정의할 때는 이 리소스 구성이 어떤 리소스를 나타내는지 식별을 해줘야 하는데요. 리소스 구성을 정의할 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IP 주소, 두 번째 도메인 이름, 그리고 ARN 등으로 구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소스 구성은 더 복잡한 리소스 등을 정의하기 위해 몇 가지 유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싱글 리소스 구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것은 독립적으로 공유 가능한 리소스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웹서버가 실행되고 있는 EC2를 공유하고 싶을 경우에 해당 EC2에 있는 IP 어드레스를 리소스 구성으로 정의하여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DNS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어플리케이션 DNS를 싱글 리소스 구성으로 정의하셔가지고 소비자 계정으로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시 클러스터들처럼 더 복잡한 리소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룹 리소스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드가 3개인 클러스터가 있다고 가정하면 먼저 클러스터를 나타내는 그룹 리소스 구성을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 노드를 나타내는 하위 리소스 구성을 생성하여서 그룹에 추가하고 그 그룹을 클라이언트로 공유를 해주시면 클라이언트에서는 3개의 노드들에 모두 다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구성의 장점은 예를 들어 클러스터의 확장이 필요하여 새로운 노드가 추가되었을 때 그 새로운 노드에 대한 하위 리소스 구성을 생성하셔가지고 그룹에 추가만 해주시면은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아무런 설정 없이 바로 새로 추가된 노드에 접속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RN을 사용한 리소스 구성의 유형이 있습니다. ARN 타입의 리소스 구성은 아마존 RDS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마존 RDS 데이터베이스를 ARN을 사용해서 정의를 하시게 되면 아마존 RDS의 노드가 여러 개이더라도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클라이언트로 공유를 해주게 되므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아무런 변경 사항에 걱정 없이 아마존 RDS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마존 RDS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RDS는 리소스 구성을 생성할 때 ARN을 사용하여 정의를 하게 됩니다. 왼쪽 소비자 계정에 RDS 접속을 원하는 클라이언트 EC2가 있고 오른쪽 리소스 소유자 계정에 공유하고 싶은 RDS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리소스 게이트웨이를 생성한 이후 그 다음에 만들어야 할 것은 리소스 구성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아마존 RDS는 ARN을 사용하여 리소스 구성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마존 RD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때는 쓰기 엔드포인트와 읽기 엔드포인트가 서로 다른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서로 다른 DNS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걸 공유해주고 소비자 계정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 계정의 라우트 53 비공개 호스트 영역에 기존에 쓰시던 엔드포인트와 동일한 URL이 생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계정에서 공유받은 리소스를 접근하실 때에도 기존의 리소스 소유자 계정에서 접근했던 똑같은 엔드포인트를 사용해서 리소스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N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RDS와 비슷하게 오른쪽 리소스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DNS 레코드를 리소스 구성을 정의하여 공유하게 되면 소비자 계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고유 DNS 레코드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공유해준 계정에 접근하실 수 있게 됩니다. 리소스 구성을 공유해줄 때는 새로 생성된 고유 DNS 레코드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RDS와는 다르게 DNS 레코드 타입을 구성하실 때는 라우트 53 비공개 호스트 영역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도메인과 똑같은 레코드가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인증서 같은 경우를 사용하여 도메인 네임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똑같은 DNS를 사용하셔야 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소비자 계정에 라우터 53 비공개 호스트 영역에 가셔서 고객분들이 직접 똑같은 DNS 레코드를 생성하신 뒤에 엘리어스를 해서 똑같은 DNS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RDS와 다르게 이거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레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사항으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IP 주소입니다. IP 버전 4는 RFC 1918 대역의 IP를 공유하실 수 있고요. IP 버전 6 같은 경우에는 VPC에 할당된 CIDR 내역의 IP를 다른 소비자 계정으로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IP 타입의 리소스 구성을 생성해서 공유하고 소비자 계정에서 연결을 하게 되면 전 DNS와 똑같이 레티스에서 사용하는 고유 DNS 레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소비자 계정에서는 이 고유 DNS 레코드를 사용해서 공유받은 IP 리소스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소스 그룹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개의 DNS를 그룹으로 묶거나 혹은 여러 개의 IP를 그룹으로 묶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DNS나 IP를 서로 같은 그룹으로 묶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는 클러스터로 구성된 리소스를 정의하는 데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리소스 소유자 계정에 여러 개의 DNS 레코드가 있고 이것을 소비자 계정에 공유하기 위해 여러분이 리소스 구성을 생성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각 노드별로 레티스에서 사용하는 고유 DNS 레코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소비자 계정에서는 이 고유 DNS 레코드를 사용해서 공유받은 리소스의 노드에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그룹 리소스 구성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신규 노드가 추가됐을 경우에 해당 노드에 대한 하위 리소스 구성을 생성하셔서 그룹에 추가만 해주시면은 공유받은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아무런 설정 없이도 바로 신규 노드에 접근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공유할 리소스를 소유하고 있는 공급자 측면에서 설정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유받은 리소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소비자 측면에서 설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연결할 때는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 나온 VPC 엔드포인트 유형인 리소스 엔드포인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VPC 리소스 엔드포인트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1대1로 리소스와 매치기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단 한 개의 리소스만 연결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연결할 리소스가 많지 않을 경우에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 없이도 간편하게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리소스가 계속 증가해가지고 수백 개의 리소스를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VPC 리소스 엔드포인트도 똑같이 수백 개를 만들어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VPC 레티스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VPC 레티스의 서비스 네트워크는 연결이 필요한 다양한 리소스들을 묶어서 그룹화하고 여러 VPC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서비스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VPC 연결이라고도 부르는 VPC 어소시에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VPC 연결은 여러 VPC에서 재사용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라우팅이 불가능한 VPC 레티스 전용 IP를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보안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따라서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서비스 네트워크 연결 시 선호되는 옵션입니다. 서비스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새로 출시된 서비스 네트워크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서비스 네트워크를 여러 개 연결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고객의 온프레미스와 같은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도 서비스 네트워크에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비스 네트워크 엔드포인트는 라우팅이 가능한 VPC에 할당된 IP를 활용하기 때문에 VPN이나 다이렉트 커넥트로 연결된 고객의 온프레미스가 있는 경우에 VPC IP를 통해 서비스 네트워크에 접근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리소스 엔드포인트와 서비스 네트워크 엔드포인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엔드포인트는 각각 리소스와 1대1로 매칭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한 개의 리소스만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개의 리소스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VPC 리소스 엔드포인트를 각 연결할 리소스만큼 3개씩 각각의 VPC에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소스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엔드포인트 수도 계속 증가하게 되므로 이럴 경우에는 엔드포인트를 계속 생성하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VPC 레티스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연결이 필요한 각 리소스들을 묶어서 그룹화하고 그다음에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 네트워크 엔드포인트를 생성하시면은 한 개의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셔가지고 서비스 네트워크 안에 속한 여러 개의 리소스들을 일관된 방식으로 접근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비스 네트워크 엔드포인트와 서비스 네트워크 VPC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르는 VPC 연결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네트워크 엔드포인트는 VPC에 속한 IP 대역을 가지고서 서비스 네트워크에 연결하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VPC 외부의 리소스, 예를 들면은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도 서비스 네트워크에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서비스 네트워크가 여러 개로 구성이 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네트워크 엔드포인트만 새로 추가를 하시면은 각각 서로 다른 서비스 네트워크에 연결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서비스 네트워크 어소시에이션, 서비스 저희가 VPC 연결이라고 부르는 방식은 외부에서 라우팅이 불가능한 레티스 전용 IP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결된 VPC에서 서비스 네트워크에 연결이 가능하고 VPC마다 딱 한 개의 서비스 네트워크만 연결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네, 실제 활용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B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고객의 환경들에서 분석이 필요한 각자의 리소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VPC에 공유를 해주는 과정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각각 고객이 한 개의 리소스만을 공유를 해줬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 개의 리소스이기 때문에 리소스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하시면은 간편하게 공유받은 리소스에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각각 여러 개의 리소스를 공유를 해주게 된다면 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더 편리하겠죠.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시고 공유받으신 리소스를 서비스 네트워크의 그룹으로 묶으신 다음에 각각의 VPC에서 연결을 하셔가지고 고객의 리소스에 연결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오른쪽에 각각 고객별로 서로 다른 VPC를 구성하였고 한 개의 서비스 네트워크만 연결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VPC 연결 혹은 VPC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연결을 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만약 여러분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단일 VPC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 고객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멀티 테넌트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다양한 고객의 리소스를 각각 서비스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구성하고 서비스 네트워크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서 서로 다른 고객의 리소스에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네트워크 엔드포인트는 VPC에 속한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뒤에 온프레미스와 같이 고객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경우에 VPN이나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하여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서비스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비용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를 공유해주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리소스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거나 리소스 구성을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시간당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계정에서 리소스 연결을 위해서 VPC 리소스 엔드포인트를 생성하시는 경우 리소스 엔드포인트 한 개당 시간당 0.02달러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네트워크에 속하는 리소스 한 개 시간당 0.1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 실제로 데이터 트래픽이 흐르게 되면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용이 추가되게 되는데요. 소비자 계정에서는 프라이빗 링크와 동일하게 단계별로 나누어진 요금이 적용되게 되고요. 공급자 계정에서는 데이터 처리 비용에 대해서 기가바이트당 0.006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오늘 세션에서는 먼저 성로님이 간단하게 시작된 아키텍처가 요구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어떻게 복잡하게 변경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렸고요. 하지만 서로 다른 VPC에 걸쳐서 VPC 리소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이제 프라이빗 링크와 VPC 레티스의 이제 새로운 기능은 복잡성을 단순화시키고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리소스 유형별로 다양한 구성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기능이 출시되기 전에는 할 수 없었거나 복잡한 해결 방법을 사용했던 사용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기능을 활용하셔가지고 더 좋은 아키텍처를 구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